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대선 또 끝났으니까 대선 평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시는 부분들 주되게 있는 부분들 얘기해 주시고 네. 거기에 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방위적인 내란 세력의 발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환경이 정말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끝나고 복귀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검찰, 언론기관, 그 다음에 정보기관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곳에는 내란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네. 촛불행동에서 잊지 말자 12.3 응징하자 내란 세력이라는 이 구호를 들고 선거에 임했었는데 그만큼 내란 세력은 우리 국민에게 망각을 주문하고 강요해 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으면은 내란이 일어났는지 또 까먹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과 그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의 재판을 왜 비공개 밀실 재판했겠습니까? 그게 낱낱이 드러나면 내란이 계속 상기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대선 막바지에 가면은 국힘당이 너무 정상적인 정당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나와도 민주주의의 되는 한 축인 정당 것 같이 같이 느껴지니까. 느껴져요. 네. 그게 문제야. 나와도 되는 대선 후보를 내도 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네,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 다른 이슈가 대선의 주요 쟁점인 것처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망각을 강요했었다. 그리고 리박스쿨 문제도 저희가 다뤄내고 조명해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댓글 공작과 사이버 내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 국정원과 군이 전담했던 이 여론조작 활동을 어떻게 보면 민간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그리고 전 국정원에 가담했던 자들이 또 이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 자체가 녹록치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의 두 번째는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미 국무부, 미 백악관, 그다음에 미 주한미 대사 대리, 미 의회 조사국,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는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일제 시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각종 일본 그 기관장 총독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펼쳐 나갔잖아요. 미 국무부, 맞습니다. 백악관, 뭐 대사대리, 의회조사국, 트럼프, 뭐 미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와가지고 항복모함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대선 기간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에 집중된 기간, 내란을 진압하는 6개월 기간에 총력을 다한 거는 저는 사실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노골화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는 뒤에서 해야죠. 네, 그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고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위키리크스로 뭐 공개가 된다든지 네, 수십 10년 년 후에, 후에 뭐 공개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낱낱이 현실에서 펼쳐진 거 아닙니까? 공직을 안 맡고 있는 전직들의 발언들, 트럼프 최측근들의 발언까지 따지면 더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감시단 이 국회 가지고 대한민국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나갔나요? 아직 여기 아 있어? 그거 좀 검사해봐야 돼요. 지금 어. 출국했는지 그 왜 출입국기로 추방했어야 되는데. 아니, 추방하기 전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랑 이 댓글 부대랑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네. 또 이렇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선 패배하고 나서 윤석열 지지자 단톡방에서 줄 퇴장하고 막 커뮤니티에서 줄 퇴장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당했다. 네, 맞아, 미국에게 맞아. 배신당했다. 윤석열을 도와준다고 했던 어. 거 아니냐. 미국이 선거를 도와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아니었나 보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반응들이 막 폭발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트럼프랑 전화한 거 뻥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 지금. 이거 거짓말이다. AI 조작설 이런 것도 미국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극우 세력들에게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나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 선거는 쉬운 선거가 아니었다. 네.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권자 국민이 오직 국민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힘이 작용해도 국민의 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주권자의 힘을 결정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 가장 크고 관건적인 것은 주권자의 힘이라는 것을 선거를 통해서 한 번 더 입증해냈다. 이게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지점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지점으로는 이제 선거에서 드러난 몇 가지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언급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수 후보와의 연합 없이
민주 후보의 이 단일 후보로 끝까지 당선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만 하더라도 DJP 연합이라든지 정몽준 간의 단일화라든지 보수 세력과의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정치 지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형성되어 왔던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이 정치 지형을 오로지 국민의 항쟁과 투쟁으로 바로 잡아왔고 이제는 그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 진영의 후보를 단독으로 당선까지 시키는 아예 역전을 시키는 그 정국을 만들어냈다. 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과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몹시 치열한 선거에서 국민들이 떨쳐나서지 않았다면은 결코 이기기가 쉽지 아, 않았겠다라는 근데 진짜 점입니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기기가 힘든 선거냐. 그 모두가 절박하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 그러니까 사실 10% 정도의 차이는 진짜 큰 거지만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를 했다면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고, 그리고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정치인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41%인가 득표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제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선거운동을 대충 하지?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럼 왜냐면 그때는 이낙연이랑 이런 세력들 반개혁 진영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이렇게 치열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달랐죠.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 그리고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한뜻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서 이만큼 얻어낸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투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했다고 할지라도 이준석의 표가 다 김문수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또 이것을 응징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PK에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거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거죠. 그 하나 PPT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 비교해서 이번 대선에서 시도별로 얼마나 추가 득표를 했느냐의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표가 많이 는 게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표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저기 상승표군요. 상승표. 네. 서울에서 16%가 늘었고 경기에서 39%. 만표 이제 단위가 만입니다. 아, 퍼센티지는 만표. 아니고요. 표수에 네. 표수. 그러니까 실제 득표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PK라든지 이런 지역이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정치 지형이고 네. 마치 철옹성처럼 여겨졌지만 지난 지방선거 그 보궐선거에 이어서 네. 무너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남이나 충남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왔고, 인상적인 건 저기네요. 광주랑 전북에서 1.5랑 0.6 늘었다는 건 그냥 뽑을 사람 다 뽑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너무 인상 깊은 거죠. 늘 놀랍지 수가 더 않습니까? 있나 싶은데 늘었다는 인원이 거. 없어. 이제 더 늘 인원이 없어서 늘 수가 있나 했는데 늘었어. 네, 그래서 여러 대단합니다. 지역에서 국힘당의 지지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이제 국힘당은 70대, 세대로는 70대, 그리고 지역으로는 TK로 고립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거는 TK가 철옹성이냐는 거예요. 네, 네, 요거 이제 이거 안 아주 띄워주셔도 될것 중요합니다. 이거 같습니다. 중요해요. 자, TK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이제 막 많은 분들께서 답답해 하시잖아요. 아, TK 안 변하는구나. 뭐 저긴 갈라살자 안 되는구나. 삼국시대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좀 재미난 그 여론조사를 하나 봤어요. 6월 8일에 동아일보 쪽에서 이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2025 대선 인식 조사이거든요. 민주당이 향후 지지할 만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가 그렇다. 굉장히 인상 깊은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득표한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향후에 민주당을 지지할 만한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흥미로운 거예요. TK에서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민주당을 향후 지지할 만하다고 한 응답이 41.5. 그럼 국힘당은 얼마였을까요? 41.4입니다. 어머, 똑같네? 오히려 민주당이 0.1 앞서는 나 거죠. 앞서네요. 0.1. 네, PK에서는 민주당이 48.6, 국힘당이 37.9. 그러면 왜 이번 투표에서는 몰표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번 투표에서는 뭐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던 내란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 용기를 내서 다른 바꾸는 선택을 하긴 좀 어려운 지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제일 컸던 거는 그 공포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독재에 대한 그 허황된 공포심을 심어줬잖아요. 독재, 중국, 북한 이 3대 공포가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포인데 그 허황된 공포를 만들어서 저렇게 돼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안 돼. 우리나라 독재국가 되면 안 돼. 독재국가로 살아놓고서 우리나라 북한한테 점령되면 안 돼. 중국한테 되면 안 돼. 정말 이런 게 광신적으로 네. 풍토가 만들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가짜라는 것만 밝혀지면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 맞습니다. 이게 아래만 딱 흔들면 돼요. 트라우마잖아요. 분단 체제에서 오는 공포이자 두려움인 건데 사실 개혁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분단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힘당의 지지 기반이나 토대도 같이 허물어지는 거죠. 네. 근데 벌써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허물어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준석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시간이 지금 또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또 빨리 가죠. 네, 정신 네. 바짝 좀 차려주시고. 네. 자, 그럼 이준석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원이요 45만 명을 쓰셨는데 48만 명을 넘었어요. 아, 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이러다가는 올라가죠? 지금 윤석열 탄핵 143만 그 청원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거의 임박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게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지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이래. 정신 차려.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저급하고 저열한 국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 솔직히 말하면 국힘당에도 막 우글우글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왜 이준석으로 저는 이 분노가 몰렸을까? 이거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거는 이준석의 정말 갈라치기 혐오 정치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이 혐오 정치라고 언론이 표현을 하잖아요. 아, 정치가 아니죠. 네, 근데 혐오는 전 정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너의 그런 저열한 정치 방식, 우리를 분열시켜서 지배하고 너의 권력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선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네. 포장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는 선언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20대 남성들의 이준석 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게 또 많이 조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태형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70대와 20대의 지지는 다르다. 이거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고 20대 남성들의 나름의 계산과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 개혁과 함께 이 지지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데서 이준석 제명 청원이 갖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과 선을 제시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울리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되고요. 자, 네. 요거 대선 평가 마무리 1분 안에 해주시고 다음 내용을 좀 넘어가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권자 국민이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게 이번에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실 촛불항쟁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저희가 활짝 열어냈는데 이 국민주권 시대가 앞으로 후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쉼없이 전진해 갈 것이다. 지난 주말에 촛불광장에 4,500여 명 연인원으로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일상과 광장을 분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우리의 광장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주말로 이제 증명해낸 것 같아요. 촛불 광장과 투쟁을 상수로 두고 있는 국민의 존재가 이 갖은 발악을 제압해내고 이재명 정부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또 생각하게 되고요. 네. 네.